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희는 독립 리서치 회사로 증권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커버리지가 없는 종목 위주 KOTC 코네스 종목들을 분석하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좀 서비스를 하는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 창립 이후에 한 490개 상장 비상장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이 독립 리서치의 장점은 독립성입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슈에 대한 리포트 발간, 이 작년도에 코인베이스 상장 시점에 두나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증권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내용들도 시장에 오픈하고 있고요.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IPO 시장에 대한 내용과 비상장 주식까지 투자의 폭을 좀 넓혀보자라는 취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하게 해주신 파이낸스 뉴스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일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 이슈가 현재는 좀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미국 순서로 이 GDP에 충격이 올 수 있고요. 이 에너지와 이제 곡물 가격이 동반 급등하면서 이 현재는 주식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중국의 개입이라든지 핵 사용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 증시는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추가 하락할 개연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더 부정적인 상황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이제 러시아 수출 비중을 따지면 1.5% 정도 수준이라 이 수출 비중 자체는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석유화학 섹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출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유나 화학 업체들이 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나프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입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부 업종 내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이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가장 문제를 줄 수 있는 건 원자재 가격입니다. 이 전체 원자재 시장에서 이 원유나 천연가스, 팔라듐 같은 경우에 러시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원유 수출의 이 53%를 유럽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한 20%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유 수출 제재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유가는 주요 기관들이 120불에서 150불 사이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크로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저점을 좀 찾아야겠죠.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60개월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유로존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그다음에 미중 통상 마찰 이런 이 굵직한 리스크에 이 지지선을 하방을 막아주는 코스피 이동평균선이 한 60개월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한 2,500포인트 수준이 바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PER 10배, PBR은 1배 정도 수준으로 이 수준이 과거 평균적인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확답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점을 예단하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도에 이 시총 규모가 크고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이 이 속속들이 증시에 입성을 했죠. 이런 점도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IPO 종목들의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이 극단적으로 시장에 두 종목이 있다고 예를 들고 유동성은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50만 원씩 투자가 되겠죠. 근데 C라는 종목이 신규로 들어온다면 이 세 종목에 이 33만 원씩 배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 종목과 B 종목은 이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가장 큰 가정은 자금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인데요. 이 IPO를 목적으로 개인들이 이 시장에 청약 증거금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요 투자자인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IPO 일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상장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상장되는 기업들은 이 신사업이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비싸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시면요, 이 신규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이 전체 시가총액의 6.7%가 이 신규 신지 상장 종목이 이 시총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21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큰 종목이 기존의 종목들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IPO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인데요. 이 기존 주주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LG화학에서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로 한 50% 가까이 급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IPO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IPO 공모가 밴드에 내에서 좀 심도 높게 고민을 해봤냐,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상장은 당시에 희망 공모가가 33,000원에서 39,000원이었는데요. 이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총 비교 대상 업체를 870개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지주사도 포함되어 있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이 재무유사성, 즉 이 3년 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이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제외가 됐었죠. 그러면서 산정된 종목들이 이 미국, 브라질, 스웨덴의 핀테크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PBR을 보면요, 상당합니다. 로켓컴퍼니라는 회사가 436배고요. 브라질 회사는 8.8배, TC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배. 이 PR도 아니고 PBR 자체가 8배가 넘는 회사들로 이 공모가를 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내 은행주를 보면 PBR이 1배가 넘지 않는 주식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물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가 많고요. 결국에는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는 이유는 이 한국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데, 결국 카카오도 은행의 규제를 똑같이 받는 회사라면 이런 밸류에이션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PER, PBR이 아닌 EV 세일즈라는 밸류에이션을 적용했고요. 이 EV 세일즈라는 밸류에이션 적용은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세일즈 그로스가 높은 회사들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을 자세히 보면 맨 끝에 이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 비교금 평균 매출 성장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카카오페이 매출 성장률에 할증을 적용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년부터 21년 상반기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했는데 당시 카카오페이의 성장률이 98%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EV 세일즈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여기에 카카오페이 매출 성장률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연평균 성장률은 61% 정도 수준이고요. 18년부터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 매출 성장폭이 컸기 때문에 좀 과도한 시기, 매출 성장률이 급격한 시기에 그때 당시에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크래프톤도 21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 21년 1분기 이 당기 수익률을 4를 곱해서 연간 순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PR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죠. 2021년 1분기 순이익이 사실상 20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단순히 4를 곱해서 순이익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순이익이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실적을 좀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부풀린 격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밸류에이션 문제점은 이 피어그룹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마찬가지로 피어그룹이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국내 4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어그룹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구간, 이 구간의 밸류에이션을 피어그룹으로 그대로 산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가 받는 상황이고, 이 증권사나 이 업체 간 이해상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는 IPO 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수수료는 높게 가져가겠죠. 그리고 회사는 전체적으로 공모가 규모가 크면 자금을 쉽게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두 개 회사와 증권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점이 IPO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논란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 쿠콘 같은 회사도 상장을 했는데 이 밸류에이션 당시 순이익이 188억이었어요. 여기에 PER 24배를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공모가 밴드를 산정했는데, 이 문제는 2020년도 금융 수익이 130억이었습니다. 이 웹캐시의 지분평가 이익이 반영된 수치인데, 이런 실적은 일시적인 실적이거든요.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쿠콘 같은 경우에 이를 배제하면 공모가 상당 기준이 PR 36배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케이스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작년에 화두가 됐던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 회사는 EV 에비타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CATL과 SDI의 밸류에이션을 산술평균에서 50배 적용했는데요. CATL 같은 회사는 18년도 6월 상장 이후 17배나 올랐던 회사고, 사실 21년 한 해 동안에도 80%가 오른 회사입니다. 21년만 기준 CATL PER은 146배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타겟 시장이 중국과 글로벌이기 때문에 타겟 시장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단순 산술별 평균을 감안한 EV에비타 밸류에이션은 좀 과다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이 IPO 시장에서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투자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IPO 시장에서 고평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대부분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자 영역을 좀 넓혀서 이제는 비상장 시장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기존의 IPO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작년에 LG에너지 솔루션에 몰린 청약 증거금 자체가 114조 원이었습니다.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의 자본 조달 금액도 작년에 250% 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모주 시장에서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는 비상장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비상장 시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플랫폼들의 성장성을 좀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아봤고요. 해외 비상장 플랫폼의 거래 대금을 보면 이 카르타라는 업체가 2020년도에 31억 불 정도 거래 대금이 형성되다가 작년에 77억 불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 포지라는 회사도 작년에 72% 거래 대금이 증가했고요. 이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도 21년도 상반기 거래 대금이 YY로 한 150%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도
해외 사례처럼 이러한 트렌드를 충분히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비상장 시장은 이 굼티업이 운영하는 KOTC 거래소하고 거래소 산하의 코넥스가 있는데요. 21년도 KOTC 거래대금은 약 1.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증권사에서 이 비상장 투자를 위한 자체적인 리서치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비상장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플러스 서울거래소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거래소이고 이런 플랫폼의 유저가 2030 세대의 비중이 한 76% 정도 된다는 데 있어서 향후에 비상장 시장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코넥스 시장에는 원래 기본 예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게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요. 예탁금 폐지는 5월 말 정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그 공시대리나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통해서 이 코넥스 시장 자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 비상장 전문 투자 펀드입니다. BDC라고 하는데요. 이 BDC는 이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혹은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사를 말하는데요. 이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이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그런 다음 이를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방식인데 이게 올해 상반기 도입이 예상이 되고요. BDC 도입을 통해서 이 비상장 기업들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주식에 뛰어드는 이 저변 자체가 매우 넓어지고 있고 이 투자에 임하는 개인들도 점점 스마트해지는 환경하에서 IPO 기업들의 이 고평가 밸류에이션 논란이 불러온 IPO 시장에 굉장한 자금 집중, 이런 자금 집중들은 향후에 이제 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이런 시장에 저는 비상장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상장 플랫폼의 이 지속적인 이 트래픽 증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국내 이 비상장 플랫폼 회사들도 트래픽이 점점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비상장 시장에 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 넓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을 커버하는 회사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 올해 주목해야 될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연초에 제시드린 테마로서는 로봇, AI, 폴더블 폰, 폐배터리, 이 DDR5,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이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이 언론에 많이 오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기보다는 좀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희의 유망 종목, 유망 섹터 로봇 AI 쪽에서는 큐렉소, SPG, 위세아이텍, 신테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큐렉소 같은 회사는요, 이 국내 최대 의료 로봇 기업입니다. 특히 유럽 CE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업체고요. 이 관절 수술 로봇으로는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화를 한 업체로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SPG라는 회사는 사실 로봇에 필요한 감속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로봇 산업이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품 업체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는 이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해서 임상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 바이오 신약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굉장히 짧게, 그래서 전체적인 임상의 신약 개발 기간을 7년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런
AI 바이오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폴더블 폰, 뭐 DDR5 관련 종목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으로는 DKT, 노바텍, ISC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올라가고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DDR4에서 DDR5로 전환됐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요번에 이 포럼에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국내 주식시장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저점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IPO 시장은 굉장히 핫했고 자금이 많이 몰렸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IPO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투자 설명 보고서를 아주 심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에 몰렸던 시장은 향후 이제 비상장 시장으로 저변이 확대될 거고, 비상장 플랫폼의 활성화,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자금은 IPO 시장에서 비상장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를 마련해 주신 파이낸셜 담당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